나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준 거야? 새벽 4시, 어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들이 잠든 사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묵묵했다. 추운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도록 채소를 나르고 무더운 여름이면 땀에 젖은 채로 상자를 옮겼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를 성실한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하루 품삯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다. 오전 일을 마치면 어머니는 서둘러 동네 식당으로 갔다. 기름때 묻은 접시더미 앞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가락 사이사이는 깊게 갈라져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불평 한 번 없이 접시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냈다. 식당 사장은 가끔 손님이 많은 날이니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재촉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해가 지면 어머니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청소일을 하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집마다 전단지를 끼워 넣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때로는 개가 짖어대고 때로는 사람들이 귀찮다며 문을 쾅 닫아버리기도 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혹시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을까? 거친 손으로 아들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내일 아침 먹을 밥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어머니 자신은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우며 하루를 마감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자랑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야. 우리 엄마는 간호사야.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들의 얼굴은 붉어졌다. 어머니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기 바빴다. 심지어 길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면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다. 왜 하필 우리 집만 일해야 하지? 아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라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한 부모님을 두고 싶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도 거칠고 갈라진 손도 피곤에 절은 모습도 모두 아들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가끔 아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고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고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다. 설령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해도 그것조차 어머니에게는 감내해야 할 사랑의 무게였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어머니는 늘 같은 기도를 올렸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거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들은 알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는 자신에게 짐이요. 극복해야 할 부끄러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선 아들은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다. 어린 시절의 초라함을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를 움직였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휴일에도 자기 개발에 매진했다. 동료들이 술자리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했다.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입사 5년 만에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어서 부장, 그리고 임원까지 올라섰다. 회사에서는 그를 성공한 인재로 칭송했고 동기들은 부러워했다. 연봉은 어머니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샀고 독일제 수입차를 몰았다. 명품 양복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안목이 다르시네요. 라는 아첨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도취되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뤄냈다. 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다. 어려웠던 과거는 그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고 지금의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여겼다. 과거의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어머니는 부정하고 싶은 기억이 되어버렸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너 정말 대단하다. 어머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어색한 미소로 넘어갔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기 바빴다. 그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화려한 성공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연락 한 번 오지 않는 것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잘 됐다면서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란 게 다행이에요. 담담히 대답했다. 가끔 어머니는 아들이 나오는 회사 소식을 신문에서 봤다. 양복을 빼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면서도 연락을 먼저 하지는 않았다. 아들이 바쁠 것이라고, 자신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멀리서 아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뻐할 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한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그때 나를 더 도와주지 않았을까? 다른 집처럼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다. 명절이 되어도 그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 회사 일이 있어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라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다. 설령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더라도 어머니와의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했다. 어머니의 여전히 거칠고 갈라진 손, 낡은 옷차림, 그리고 소박한 말투가 여전히 그에게는 부담스러웠다. 아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이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있게 해준 뿌리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이었다. 10년간 함께해온 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경쟁사로 떠났다. 형, 미안해. 그치만 이것도 비즈니스인 거 알지?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익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리는지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실패했다. 신중하다고 생각했던 판단들이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다. 부동산 투자는 하락장을 만났고 주식은 폭락했으며 새로 시작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다. 마치 운명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댔다. 언제 갚을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한때 그 앞에서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몰아세웠다. 법정관리인이 사무실에 나타났고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다.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수입차도 압류되어 견인되어 갔다. 명품 양복들은 중고품 가게에 팔았지만 빚의 극히 일부만 메울 수 있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는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구직 활동을 해야 했다.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예전에 부장님 하며 따르던 후배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만나자던 사람들은 핑계를 대며 약속을 취소했다. 요즘 바빠서, 가족 일이 있어서라는 말 뒤에 숨은 진심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성공했을 때의 인맥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다.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았다. 한때 임원이었던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과분하지 않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들을 들으며 면접장을 나와야 했다. 나이는 많고 자존심은 높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절망 속에서 아들은 다시 어린 시절의 불만과 원망을 되새겼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화살의 방향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함께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더욱 깊어졌다.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웠다면,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면, 어려울 때 도와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밤마다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그는 과거를 되돌아봤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마음이 더 컸다. 동업자를 잘못 믿은 것도, 투자 판단을 그르친 것도, 모든 것이 결국 어머니가 제대로 된 교육과 배경을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신문에 난 작은 기사를 통해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못했다. 자존심이 강한 아들이 자신의 연락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멀리서 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길 바랄 뿐이었다. 가끔 어머니는 아들 앞으로 소포를 보냈다. 손수 만든 반찬이나 쌀 몇 포대를 보내면서도 편지는 쓰지 않았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소포마저 거부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동정하지 마세요. 차가운 문자 한 통만 보낼 뿐이었다. 추락의 나날이 지속되면서 아들의 마음은 점점 더 비뚤어졌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성공했을 때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한 채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날도 아들은 구직 활동으로 지쳐 원룸에 돌아왔다. 또 다른 면접에서 경험은 좋지만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냉장고에는 컵라면 몇 개와 어머니가 보낸 반찬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 반찬을 본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요즘 들어 채권자들의 전화가 자주 왔기에 받기 싫었지만 혹시 모르니 받았다. 혹시 김 씨 아드님이세요? 낯선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아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요? 오늘 오후에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아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한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몇 달 전 반찬을 보내준 것에 대해 차갑게 문자를 보낸 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 그때도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짜증을 냈었다.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아들은 충격을 받았다. 기억 속에 어머니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손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다. 일하다가 쓰러졌다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조문했다. 어머님이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성공한 아들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아들은 그 말들이 더욱 괴로웠다. 어머니는 자신이 연락도 하지 않고 외면하는데도 여전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왜 이제야 죽는 거야? 내가 제일 힘들 때 왜?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원망이 되살아났다. 돈이 있었으면서도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한 거야.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아들의 분노는 계속되었다.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이었다. 이 돈이 있으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야? 아들은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빚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는 이런 돈이 있었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문상객들은 효자 아드님 덕분에 어머님이 편안히 가셨을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아들은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이 얼마나 불효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는 자기 연민이 앞섰다. 장례식 내내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했다. 관 앞에 앉아서도 엄마, 정말 못됐어. 나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준 거야? 라는 생각만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슬픔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면서 아들은 더욱 화가 났다. 낡은 가구들, 해진 옷가지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것마저도 왜 이런 것들만 간직하고 있어? 돈을 더 모아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원망의 대상일 뿐이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의 마음에서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제 나를 실망시킬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없어졌네. 라는 차가운 생각만 들었다. 관이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엄마 미안해 보다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원망이 더 컸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아들은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실망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 빈 집은 을씨년스러웠고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서둘러 정리를 끝내고 집을 처분하려고 했다. 어차피 자신에게는 추억도 애착도 없는 곳이었으니까. 부엌 한 구석에서 낡은 쌀 자루를 발견했다. 20kg짜리 자루였는데 아직 절반 정도 쌀이 들어있었다. 이것도 버려야겠지. 아들은 쌀 자루를 들어 올리려다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자루 안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호기심에 쌀을 조금씩 꺼내보니 자루 바닥 근처에서 작은 봉지 하나가 나왔다. 비닐봉지 안에는 아들이 어린 시절 가장 아꼈던 미니카 장난감이 들어있었다. 빨간색 스포츠카 모양의 작은 장난감으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다. 그 당시 몇 주간 졸라서 겨우 받은 소중한 선물이었다. 장난감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이 그 미니카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뒤에서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우리 아들 7살 생일에 아들이 좋아하는 미니카를 받고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뻤다. 라는 글자가 정성스레 적혀 있었다. 아들은 그 장난감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순수했고 행복했던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한 적도 없었고 가난을 부끄러워한 적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고 어머니의 품이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왠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다. 아들은 쌀자루에 쌀로 밥을 지어보기로 했다. 밥이 끓는 동안 그는 미니카를 만지작거리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밥이 다 되어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냄새가 너무나 익숙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맡을 수 있던 그 냄새. 어머니가 새벽 일을 마치고 와서 아침을 준비할 때의 그 냄새였다. 평범한 쌀밥 냄새였지만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배어있는 냄새였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동안 먹었던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달고 고소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밥맛이었다. 그때는 반찬이 없어도 김치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의 그 맛이었다. 왜 이 쌀을 여기에 두셨을까? 아들은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언젠가 이 집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배고픈 날, 외로운 날에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쌀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쌀 자루를 다시 살펴보니 다른 것들도 있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먹던 죽 재료, 감기약,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옛날 과자들이 작은 통에 담겨 있었다. 모두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들로 보아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아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차갑게 대해도, 만나기를 거부해도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나를 직접 도와주지 않았던 게 아니야.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던 것이다. 성급하게 나서서 도우려 하지 않고 아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까지 참고 기다려 주었던 것이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아들은 미니칼을 꽉 쥔 채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동안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웠고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엄마, 이제 엄마가 바라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바라시는 길을 살아볼게요. 아들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진정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어머니가 원했던 진정한 성공이었다.